여러분 생각에는 불문법하고 성문법 중에 어떤 것이 더 올바른 걸까요? 성문법은 우리나라하고 일본, 그리고 독일 같은 나라가 채택하고 있고요. 불문법, 다시 말해서 법이 없는 거죠. 이 불문법은 영국하고 미국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불문법이 정답이에요. 성문법은 가면 갈수록 오류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엔 판사들의 말장난으로 끝날 수 있는 게 성문법이에요. 그러나 불문법은 그러기 쉽지 않아요. 자, 그리고 영어 학습이 맞을까요? 영어 습득이 맞을까요? 자, 이것은 바로 정답을, 방향성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건 과학이에요. 이유는 뭘까요? 과학은 유일하게 인간의 삶 또는 인간의 삶과 생각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게 유일한 학문이에요. 그래서 가장 적합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죠. 자, 판사들이 판단한다? 그거보다는 배심원이 판단하가 정답입니다. 당연히 배심원이 올바른 과학적, 귀납적 방향으로 방향성이 맞습니다. 귀납적이라는 것은 관찰을 통해서 그리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연역은 판단을 먼저 하고 그리고 관찰하는 거예요. 방향성은 무조건 귀납적 방향이 맞습니다. 영어 학습과 습득, 당연히 습득이 방향성이 맞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 설명할게요. 자, 과학적으로 규칙을 알려주지 않는 귀납적 접근법이 맞는 방향이다라고 우선 답을 정해놓고요. 그리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즘 AI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AI 이전의 컴퓨터는 왜 AI가 되지 못했을까요? 인간이 모든 규칙을 프로그래밍에서 정해 주었거든요. 그게 기존에 있던 컴퓨터였어요. 그래서 자율운행도 안 됐고요. AI는 불가능했죠. 왜 그랬을까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귀납적 동물이에요. 언어도 귀납적으로 습득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규칙을 정하는 순간 오류가 빠집니다. 자, 인간이 의식적으로 패턴을 찾아, 이게 문법이라는 거죠. 또는 리스닝에서의 여러 법칙 같은 거예요. 이렇게 패턴을 찾아 규칙을 정하면 정할수록 무한대의 상황에 오류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율운행이 불가능했었어요. 그러나 테슬라 자동차는 AI를 활용해서 대부분의 판단을 컴퓨터 스스로 하게 학습시켰고 거의 성공 단계에 와 있습니다. 방향성의 중요함이죠. 그래서 지금은 중국의 자율운행 개발사들도 테슬라의 방향성을 모두 다 따라가고 있어요. 이게 성공적인 거죠. 이러한 성공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거에도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과학은 어느 한 사례에만 적용되고 어느 한 사례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것보다는 전반적 우주 전체에 통용되는 진리죠. 자, 영국과 미국의 불문법의 방향성이 인간의 다양성과 변화하는 삶을 잘 반영하는 반면 독일, 일본, 한국의 성문법은 반드시 오류와 거기서 판사나 검사들의 법꾸라지들의 장난이 들어가죠. 그들의 시대에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방향성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바로 586 같은 컴퓨터를 가지고 자율운행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의 인식과 논리는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가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성문법입니다. 불문법으로 바꾸지 않는 순간 그 오류는 계속 나올 거예요. 매일 법을 개정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또 한계가 나올 거니까요. 그래서 귀납과 영역 모든 것은 귀납의 방향성이 인간의 판단을 뛰어넘는 성과를 가져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판단을 뛰어넘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모든 것은 잘못과 실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서 발전해 가는 게 귀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리학의 양자역학이 대표적인 귀납적 방식이에요. 관찰하고 어떤 특별한 사례를 보고 결론을 도출하고 양자역학 이론이 나오게 된 거죠. 이론이 먼저 나오고 상황이 나온 것이 아니라
상황이 이론을 만든 거죠. 인간의 언어는 결론을 이론화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내가 언어의 패턴을 스스로 찾고 응용하는지 아직은 모르거든요. 평생 모를 겁니다. 그게 과학이거든요. 영어도 그렇습니다. 영어 학습은 문법 규칙, 끊어읽기 규칙, 리스닝과 표현법 암기, 이것은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암기란 말은. 규칙, 의식적으로 만들어낸 패턴 학습 등등은 인간의 자율운행, AI의 모든 규칙을 프로그램하는 것과 같습니다. 방향성이 잘못되었어요. 모든 것은 귀납식 접근법이 답입니다. 테슬라처럼 거의 모든 것을 인공지능이 스스로 귀납적으로 패턴을 인식하게 하듯 왜 걔가 그렇게 운전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알파고라는 컴퓨터가 있었죠. 이 바둑 컴퓨터는 왜 바둑을 여기다 두는지 아무도 몰라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답인 거죠. 영어도 스스로 패턴을 인식하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과학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규칙을 만들면 무한대의 예외에 맞닥뜨려야 합니다. 불가능한 게임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영어는 불가능한 영어예요. 리스닝과 독해, 문장은 스스로 내가 알아서 규칙을 파악하고 다른 모든 문장과 또는 모든 발음에 응용해서 가르치지 않아도 스스로 아는 놀라운 언어의 습득과 응용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언어는 그렇게 습득되는 겁니다. 어린아이에게 언어를 가르치려 들지 마세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에 관련된 모든 것은 정치 또는 과거는 종교 되겠죠? 정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인간과 거리를 두고 있는 학문이 바로 과학입니다. 정치, 종교의 영역을 벗어나 있죠. 소설, 정치에서 벗어나 있지 못합니다. 인간의 삶을 다루기 때문에 종교에 속하기도 하죠. 철학도 마찬가지죠. 정치, 종교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음악도 정치, 종교를 벗어날 수 없죠. 인간의 삶을 다루기 때문에 미술도 그렇고요. 아주 바로크 음악이나 미술의 형태도 그렇고요. 종교 등등 그렇습니다. 소설도 그 당시에 인간의 삶을 다루고 철학, 음악도 미술도 모든 것이 그 당시에 인간의 삶을 소재로 하다 보니 시대에 따라 변화를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정치와 직접 간접적으로 연관될 수밖에 없죠. 근데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과학은 시대와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정치, 소설, 철학, 음악, 미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학문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과학입니다. 정치, 결국엔 과학적인 영향으로 알다시피 기계화가 되면서 우리는 자본주의가 생기게 되었던 거죠. 소설도 마찬가지였고요. 철학도 마찬가지죠. 니체가 왜 나왔겠습니까? 신은 죽었다라고. 과학이 영향을 미친 거죠. 음악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옛날에 바로크 음악이나 그런 클래식 음악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음악을 만들 수 있으며 분명 과학은 영향을 미쳤죠. 미술도 마찬가지죠. 사진이 나옴으로써 더 이상 미술은 정교하게 그리는 것은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 이렇게 모든 것에 과학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것을 하는 유일한 학문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떤 경우도 음악은 정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음악은 때론 소설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또한 철학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자, 인적 관리에도 과학적 요소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경영에도 과학이, 철학에도 과학이 영향을 전반적으로 미치고 있다는 거죠. 자, 영어의 영역에 과학이 미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시대를 벗어나 있는 인간이 발견한 유일한 영역이 과학이다 라고 한다면 영어나 언어는 당연히 시대를 또 벗어나 있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언어는 존재하거든요. AI는 말하고 있어요. 귀납적 접근이 올바른 방향이라고요. 그래서 가르쳐 들지 말고 언어 그 자체를 배워라. 그건 영어다. 그러나 가르쳐 드는 것은 영어가 아니다 라는 얘기죠. 과학적 매니지먼트, 관리의 원리 원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It may seem that 이게 1910년도인가 11년도에 나온 책으로 알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미 1911년도에 과학이 어떻게 경영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죠. 자, 그럼 같습니다. With scientific management, 과학적 관리를 가지고 with not same incentive, 과학적 관리는 똑같은 인센티브가 없다. For workmen, 노동자들이 그들의 ingenuity, 바로 독창성을 이용해서 devising new, 새롭고 better, 보다 나은 method, 방법을 고안하고 doing work, 그들 일을 하는데 뿐만 아니라 as well as improving his improvement, 그의 도구도 개선하는데 있어서 그러한 old 타입의 매니지먼트와는 같지 않다는 거예요. 과학은 그렇게, 과학적 관리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데도 다르다는 거죠. It's true. 사실 scientific management, 과학적 관리를 가지고 워크맨, 노동자들은 were not allowed use, 이용하도록 허용되지 않아요. Whatever the implement, 어떠한 도구든 어떠한 method, 방법이든 he see, 그가 보기에 fit in, 적절한, 딱 맞는 daily practice his work, 그의 일에 매일 했던 그러한 관행, 매일 했던 그러한 실행, 그런 거에 딱 맞는 방법이 무엇이라 하더라도 다 허용하지 않아요. 일상적으로 해왔던 것을 허용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every encouragement, however, 그런데 모든 격려는 should be given, 그에게, 노동자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improve, 개선하도록 제안하도록 both method, 방법이나 implement, 도구에 있어서 개선을 제안하게끔 그에게 독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whenever, 무엇이든 언제라도 워크맨이 propose improvement, 개선을 제안했을 때는 should be the policy management, 관리의 정책도 careful한, 신중한 analysis,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 새로운 method, 방법에 대한. 그리고 if necessary, 필요하다면 conduct series, 일련의 experiment, 실험을 실행해서 determine accurately, 정확한 relative, 상대적 메리트를, 바로 새로운 suggestion, 제안에 대한 장점을 결정해 보는 거죠. old standard, 오래된 기준과 새로운 제안의 상대적 장점이 뭘까? 메리트를 한번 찾아보는 거죠. 실험으로. And 그리고 whenever new method, 새로운 방식이 found to be markedly, 두드러지게, 눈에 띄게 superior to the old, 올드한 방식보다 우수하다면 그때마다 당연히 it should be adopted, 채택돼야 되죠. 스탠다드, 기준, 표준으로서 그 방법이 채택돼야 됩니다. hold establishment, 전체 기관을 위한 그러한 어떤 스탠다드로서. The workman, 노동자는 should be given full credit, 충분한 크레딧을 받아야겠죠. 그 개선에 대해서 보상을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자, 그 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should pay the cash premium, 현금에 대한 프리미엄도 제공받아야 되죠. reward, 보답으로서. in January, 그러한 그 독창성에 대한 보답으로서. 이게 바로 과학적 관리도 들어가는 거죠. 과학적 관리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 격려하는 방법에 관한. 하여튼 in this way, 이런 식으로 해서 true intuitive workman, 이 노동자의 진정한 intuitive 뭘까요? initial이란 말은 알 겁니다. 이게 아마 초기에 나오는 거죠. 처음에 나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고혈중할 때 쓰는 것처럼. 하여튼 이런 것은 initial이 뭐냐면 주도적인, 맨 앞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서 일하고, 알아서 열심히 일하고, 알아서 독창적인 걸 찾고, 알아서 어떤 의지를 갖고 일하고, 이런 것 전부 다 이니셔티브라고 그래요. 그런 워크맨의 진정한 이니셔티브, 그런 진취성, 그런 것들이 under scientific management, 과학적 관리 하에서 더 얻어진다는 거죠. 올드한 개개인의 플랜보다는 그런 과학적 매니지먼트가 있을 때 더 이런 것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경영에 관한 과학의 요소를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1911년대에 나왔던 책으로서 이미 이때부터 과학이란 요소가 경영에 들어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과학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귀납적 접근법이 답이다 얘들아 라고. 정답은 AI에서 찾을 수 있죠. AI는 연역식 방법을 버린 겁니다. 연역은 뭐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성문 영어를 보시면 또는 수학의 정석 있죠. 정석을 보시면 이게 영역식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수학에서 앞에 유제라고 하죠. 사례를 보여주고 이거에 맞춰서 문제 푸는 거죠. 이게 바로 정석이 하고 있는 기법입니다. 근데 수학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수학은 뭐 인간이 만든 거니까. 그 성문 영어도 마찬가지죠. 앞에서 어떠한 규칙을 보여주고 투부정사 규칙을 알려주고 그에 관련된 지문을 쭉 보여줌으로써 규칙을 적용해 가는 겁니다. 이미 답을 말해주고 이론이죠. 이론과 답을 말해주고 이론이지 이론을 말해주고 그거에 대한 관찰을 해보는 거죠. 밑에를 통해서. 그러나 귀납식 방식은 그게 거꾸로죠. 그냥 문장이 주어집니다. 수학 문제가 주어져요. 그리고 귀납적으로 자기 뇌가 인간이 뇌가 스스로 그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와 다르게 뭔가 모호하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모든 인간들은 AI는 이걸로 답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자율운행이 가능하게 됐던 거예요. 저는 99.9%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현재. 그리고 AI가 가능하게 됐던 것은 바로 귀납적 방법을 채택했기 때문이죠. 영역식 방법으로 계속 프로그램을 하면 할수록 오류투성이었죠. 자동차가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왜? 바로 프레임이죠. 틀을 정해놨어요. 이게 규칙이죠. 또는 법으로 따지면 법이겠죠. 민법이든 헌법이든 간에 법을 딱 정하는 순간 얘는 이 규칙을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상황이 너무나 다양하고 급변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이 틀을 변화를 주지 못하다 보니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언어는 어디에 속할까요? 언어는 100% 여기에 속합니다. 자율운행에 속합니다. 무한한 변화가 일어나요. 그 변화 속에서 이 틀은 오히려 거치장스러운 장신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는 귀납적 방식으로 접근해야 그 정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불문법이 정답입니다. 누가 뭐래도 불문법이 정답이에요. 그리고 영어는 바로 이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규칙을 알려주지 않는 몰입교육이 정답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listening 몰입교육, 독해 몰입교육 이런 형식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하기는 하지 마시고요. 이런 형식으로 접근하시면 차고 넘친 그러한 뇌의 분석은 결국 말하기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형식으로 접근하는 모든 말하기 그리고 영작, 독해, 리스닝 뭐 아실 겁니다. 여는 법칙이 나오죠. 이런 법칙이 들어가면 전부 다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생 그 데이터를 집어넣어야 돼요.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집어넣을수록 학습이 되는 거죠. 이 학습은 결국에 어느 정도 성장을 하다가 멈추게 됩니다. 이유는 뭘까요? 무한대의 길이 나오기 때문이죠. 무한대의 갈림길에서 어떻게 할 때마다 당황스럽고 그때마다 또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중요한 포인트는 영학습은 계속 배워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나 잘 보시면 이런 말 합니다. 저는 미국에 가서 또는 유럽에 가서 그 언어를 6개월 만에 원어민이 됐어요 라고 해요. 원어민이 됐다는 것과 어휘를 많이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 아이들은 분명 초등학교 때 갔거나 중학교 때 간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말하는 자기가 완벽하게 했다는 얘기는 실제로 완벽하게 한 거예요. 뭘 파악한 거죠? 바로 뇌가 귀납적으로 어떠한 공식을 찾아낸 거예요. 이 공식은 말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걸 에센스라고 하죠. 언어의 에센스를 파악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에센스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겉보기로 가르쳐주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 공식은 가면 갈수록 단어를 10만 개 얻어도 100만 개 얻어도 쓸모없는 단어가 되죠. 이 아이들이 6,000개만 5,000개만 알아도 언어가 되는 이유는 에센스를 귀납적 방식으로 파악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감이 있는 거죠.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터득했다. 나는 원어민이 됐다 얘기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럼 자신감의 표출은 어떻게 될까요? 자신감은 정확히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어민이죠. 국어의 원어민입니다. 가게에 갔어요. 가게에 가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주세요 했더니 거기는 편의점 직원이 또는 사장이 이거를 줍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아니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요. 인사했습니다. 근데 편의점 직원이 갑자기 멈춰 세우더니 이봐 잠깐만 감사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고맙습니다 하는 거야 그래요.
왜요? 감사합니다는 격식 있고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는 거고, 고맙습니다는 우리 편하게 하는 거니까 앞으로 고맙습니다 해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뭐라 생각합니까? 화가 나죠. 뭐야 이 사람, 왜 내가 아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국인이에요. 그럼 미국인인데 어떤 한국인이 잘못하고 있어요 당신, 일단 고맙습니다라고 감사해서 쓰면 안 돼 하면 미국인은 아 그렇군요 라고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감이 없어요, 언어에 대한. 왜? 에센스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항상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외국인들에게 계속 이렇게 합니다. 언어는 끊임없이 배우는 거라고. 근데 여러분들은 6살, 10살 때도 누구한테도 국어는 끝없이 배운다는 얘기를 안 하죠. 왜? 자신감이 있으니까. 왜 자신감이 있습니까? 어휘를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에센스라는 거야. 우리가 모르는 어떠한 규칙을, 핵심을 파악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핵심이에요. 엑기스죠. 핵심을 파악한 사람은 자신감이 있는 거고, 핵심을 파악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영어는 계속 배워야 되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상태로 가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원어민 누구도, 여러분 누구도 국어는 평생 배우단 말을 누가 합니까? 아무도 안 하죠. 근데 외국어는 평생 배운다는 많이 하죠. 누가 꼭 합니까? 바로 학습을 하는 사람들은 꼭 합니다. 이유는 뭐죠? 그들은 계속해서 규칙을 배워야 하는 구형 컴퓨터이기 때문이에요. AI는 그럴 필요가 없죠. 어느 순간 그들은 완성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학습은 필요 없게 돼요. 보충 자료만 들어가면 되는 거죠.